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세권 재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최근에 많이들 물어보는 게 이제 역세권 재개발 관련해서예요. 이 역세권 재개발이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게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관심도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다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 그런데 그 오해들, 그리고 진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은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서 듣기에는 역세권 시프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같은 얘기기는 한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예전에 있었던 역세권 시프트, 그러니까 장기 전세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용이 조금씩 바뀐 경우예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라 하면 이제 도시권,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고로 역세권 시프트와 같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조건이 좀 붙어요.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봐도 금방 나오기도 하고요.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개고 복잡한데 크게 한 2개 정도만 요약을 하자면, 노후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낙후된 정도를 일컫는 그 노후도가 60%가 넘으면 역세권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여기 지하철, 지하철역 출구 승강장에서 500m까지를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완화가 돼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기준을 완화를 했죠. 그래서 이게 1차 역세권이 250m까지인데요. 그 부분을 100m 늘려서 350m 이내까지로 2년 연장해서 2024년 12월까지 1차 역세권 350m 이내에 절반 이상이 진행하는 구역에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다. 고로 최대 용적률 50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승강장, 그 지하철과 같은 그 출구에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곳들은 역세권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오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한 4-5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역세권 재개발하면 닭장처럼 이게 다닥다닥 붙어갖고 굉장히 무슨 닭집 뭐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어 답답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역세권 시프트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기준들 많이 완화가 됐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35층 규제가 있었는데요. 이 3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던 그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50층까지, 최대 5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게 된 개발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진실은 말 그대로 닭장이 아니라는 거죠. 건폐율,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사용하는 그 사용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층수를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시프트는 굉장히 용적률이 높아서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겠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쾌적하게 오히려 늘어난 만큼 층수, 대부분 한 25층 이상 짓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종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2배인 50층,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쾌적한 상태에서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쾌적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그대로 내지는 더 활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건폐율을 높이지 않고 더 낮춰서 오히려 층수를 올려서 늘어난 세대수를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닭장이 아니고 반대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쾌적해지고 더 가치, 그러니까 땅의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더 상승할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봐도 1층이 비쌀까요? 아니면 고층이 비쌀까요? 고층이 분양가든 매매가든 훨씬 더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고층에 조금 쾌적한 공경, 막히지 않고 뚫린 거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고층이 이제 가격이 높은데요. 그만큼 고층이 높을수록 더욱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쾌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임대 비율 아까 얘기했지만 임대 비율이 높아서 그 사업성이 나올까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왜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늘어난 거의 절반, 최대 절반 가까이 임대로 주게 되면은 임대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도 안 좋아지고, 또 거기가 고급화 지역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임대인들도 좀 많아지면 그게 별로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커다란 오해입니다. 이거는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늘어난 세대수의 최대 절반까지 임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하는 사례들을 최근 것들을 보면요, 50%를 전부 다 적용받진 않고 대부분 40% 내외로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50%가 아닌 40%, 경우에 따라서는 40% 이내로 임대 비율을 좀 낮춰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늘어난 세대수만큼 거기에 절반 가까이 임대를 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늘어난 절반인 부분이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분양가를 받는 게 곧 나의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 게, 늘어난 세대수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야지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는데, 외곽인 지역들은 아무리 세대수가 늘어나도 분양가를 높게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진이 어렵거나 좀 사업성이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그 절반 이상이 새롭게 생겨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합원들끼리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늘어난 세대수에서 이제 절반 가까이가 임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늘어난 건 임대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득이 없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표준 건축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쉽게 말해서 기부 체납식으로 주고, 나머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이 안 좋다가 아니고 오히려 사업성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이것도 이제 많이 인터넷이라던가 많은 분들이 이제 떠들어대는 얘기인데요. 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아니냐. 그래서 그 투기꾼들만 좋은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 일단은 투기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여기를 접근을 하기에도 수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 기존에 있는 새롭게 생겨난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역세권 재개발은 권리산정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 설정되는 기준이 대부분 구역이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데, 동의서를 걷는다던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역 지정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뭐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2년 내외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진하거나 얘기가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권리산정일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축이라던가 투기 세력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도 현재 기준으로는 어쨌든 권리산정일이 구역 지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든가 투기 세력들이 유입될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율을 하거나 좀 기준을 완화를 시켜준과 동시에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 장치가 최소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추진을 하면서 동의서를 빨리 거두면 됩니다. 동의율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건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한 심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동의율 50%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면 한없이 나쁠 수 있겠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나의 뭐 상황이라던가 내가 뭔가 좀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그 틈새를 찾아서 뭔가 빨리빨리 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오해가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게 재개발 중에 가장 좋은 개발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최근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좋은 재개발은 아닙니다. 왜냐?
이 내용 자체가 일단은 역세권 재개발을 하려면 아까 역세권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외곽 지역은 세대수가 늘어난다 해도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합원 입장에서 남는 게 별로 없다. 남는 게 별로 없으면 진행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야 물론 좋은 경우가 있겠지만 조건을 성립하기가 막상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개발은 아니다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연장선에서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역세권 재개발을 보니까 서울만 해도 한 50군데? 60군데 정도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성 나오는 곳들이 가능성이 높고 더 빠르게 추진을 할 건데, 사업성이 나오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 말 그대로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업성 입지 자체도 중심지어야 되고, 그리고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지 않은 한은 사업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옆에 보셨듯이 다 개발되기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라 그러면 좋겠지만, 그 안에서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가 빨리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려면 뭐 이것저것 조건도 따져봐야겠지만, 조건에 부합이 됐을 때는 사업성이 높을 수 있나? 그러려면 그거를 외부적으로 직접 보려면 입지가 좋은 곳인가? 서울에 봤을 때 중심지 안에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새 거가 생겼을 경우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까? 많이 찾을까? 이거를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쪽은 말 그대로 가치가 높게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되거나 나중에 문제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토대로,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이 좋아요? 민간 재개발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입지마다 다르고, 또 토지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왜냐면 쉽게 말해서 중심지야,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가 너무 좋아. 그런 곳들은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역세권에 의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훨씬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죠. 그러면 역세권을 추진을 하는 거고, 근데 또 입지가 정말 괜찮은데 오히려 세대수가 많은 것보다 적더라도 좀 더 쾌적하고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민간 재개발이 나을 수도 있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느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역세권에 부합을 하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역세권 재개발이 상대적으로 사업성은 더 좋을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자, 역세권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지역마다의 입지마다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사업성은 좋은 경우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쾌적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세대수가 보통 일반적인 것보다 2배 정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늘어난 비율에 임대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무상 제공이라기보다 국가에서 표준 건축비를 받아서 그냥 말 그대로 기부 체납 방식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60% 정도 늘어난 건 이건 말 그대로 사업성, 내 수익에 반영이 돼서 나의 분담금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층수 제한도 풀어져서 50층, 경우에 따라선 50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고 그만큼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개별적으로 내야 되는 분담금도 감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점도 있죠. 서울만 놓고 봐도 또 서울 중심지 안에서 누구나 찾는 지역들, 그런 곳들만, 사업성 높은 지역들만 아마 진행이 빠르고 확실히 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만 놓고 봐도 용산에 지금 원효로 일가나 효창동, 그리고 이제 청파동, 여기 같은 경우가 역세권 재개발을 한창 하고 있죠. 구역 지정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런 곳들도 보시면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추진도 빠르고 진행이 빠릅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 중심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보셔야 될 게, 동의율은 50% 진행하고 있는 그 전에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50%가 넘어가면 이제 건축 제한부터 시작해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빠른 단계로 접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나 동의서 걷기 시작했을 때가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기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역세권 재개발은 알았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건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공공재개발이 주 화두였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당이 바뀌면서 2021년도에는 신속통합 기획이 주 화두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이 가장 인기였죠. 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날까요? 이거를 예측하면은 나의 자산을 늘리기에는 정말 좋은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정부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정부는 공급도 늘리고 싶고 복지도 혜택도 많이 주고 싶어요. 점수도 따야 되고 정치적인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적률도 높아져서 세대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역세권의 장점이죠. 왜냐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 그리고 최근에 경우에 따라서는 70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공급이 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원하는 거 하나, 그리고 임대 비율이 높아져서 복지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죠. 임대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동산이 많아지게 되고, 그 혜택을 볼 사람들이 많아지면 복지 정책에서도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그리고 내용 자체도 역세권 재개발은 말 그대로 역에서 가까운 대부분 입지가 좋은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입지에 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죠. 신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복지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줬죠. 최근에도 이제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270만 호, 그리고 서울은 50만 호까지 짓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민간 재개발과 신통, 그리고 모아타운만으로는 50만 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역세권 관련된 개발 사업을 민간인에게도 다 풀겠다라고 이제 발표까지 했어요. 그리고 1차 역세권 기준을 350%까지 인센티브 적용했던 걸 2년 연장해서 2024년 12월까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35층 규제 폐지됐죠. 그리고 조건들도 많이 완화했어요. 노후도도 말 그대로 완화를 했고, 이것들을 왜 이렇게 했냐? 말 그대로 빨리 추진하고 공급도 많이 해야 되고, 아까 공급과 복지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역세권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늘어나야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역세권 관련돼서 계속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흐름을 보면 돼요. 자, 2020년에 공공재개발이 최고였어. 그러면 2021년도엔 신통, 22년도에 모아타운. 자, 그럼 내년에는 뭐가 될까요?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거죠. 국가에서 아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게 실제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부합되고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르고, 조합원 입장에서도 가장 혜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여기에 완화가 돼서 내용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까 오해와 진실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서울 중심지들 중 안에서 역세권을 찾아야겠죠, 일단. 그런데 그 역세권은 어떻게 찾냐? 첫째는 동의서 걷고 있는 데들. 그런 곳들은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언급이 되고 사람들이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시간이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들은 이제 조건은 부합을 하는구나, 그래서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또 입지가 좋은 곳들은 가격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러 개 많지가 않아 하는 분들은 그 노후도가 어느 정도 맞는 그 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유망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용산 쪽도 지금 역세권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더블 역세권 거의 가까운 곳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서울 중심지면서 역도 이왕이면 2개 이상 다니는 지역이면 더욱더 가치도 높아지고 좀 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을 때 분양가도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뭔가 하나 정도를 더 추가로 나의 자산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설 추석 이제 이후도 마찬가지고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그 재개발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인기가 많을 거고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그 안에서
서울 중심지 안에 있는, 그리고 역들도 2개 이상 다니고 있는, 그리고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들을 찾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곳들을 선점해서 준비하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부분들 선점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거나 뭔가 결정 내리기 전에 내가 맞는 판단인지 아니면 틀린 판단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괜찮다 안 괜찮다 정도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모습, 더 알찬 내용, 더 궁금해할 내용들 풀어줄 수 있게끔 노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